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후반부를 의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이든 여자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이었습니다만 저는 꽤 형편이 괜찮은 집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어요. 집안이 있는 문제라고 해봤자 당시 팽배했던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딸들이 차별을 당한다는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네요. 제 친정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원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라나신 분이었어요. 외가는 하도 가난해서 오죽하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난 분이셨으니 돈이 없어서 쫄쫄 굶어야 했던 서름에 비하자면 시집살이로 겪는 각종 구박들을 참아낼 만한 것이라고 친정엄마께서는 제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겠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딸이기 때문에 남동생보다 예쁨을 받지 못하고 자주 혼이나 나면서 사는 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끼니를 굶고 사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저만의 긍정적인 지점을 찾아가던 아이였죠. 그러다가 제가 가진 긍정적인 희망이 박살나고야 말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희 집의 자랑이기도 했던 자동차가 완전히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져 버린 대형 사고였습니다. 차량에서 튕겨져 나가 풀숲으로 떨어졌던 친정엄마께서는 목숨을 부지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친정아버지와 제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 친척집에 가서 그곳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청소나 해야 하는 것에 서러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끔찍한 소식이 들려와서 저는 그게 현실이 아닌 줄로만 알았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지만 현실이었어요. 내 아들, 아유 불쌍한 내 아들 살려내. 내 손주 강아지 살려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하늘이 이토록 무심할 수가 있어. 몸부림을 치시는 친할머니의 모습이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친척 어른들께서 저를 친정엄마께 계시는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죠. 그리고 수술은 무사히 끝났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시는 친정엄마의 상태를 보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을 향해서 비우고 또 빌었어요. 제발 우리 엄마만은 살려주세요. 엄마까지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어린 제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꼭 살려주세요. 제가 진심 어린 눈물로 빌어서 그랬던 걸까요? 친정엄마께서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친할머니께서는 원체 지병이 있으셨던 탓에 커다란 충격을 받으신 것까지 겹쳐져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죠.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집안의 가장 어른이셨기 때문에 모두가 방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 후로 저는 친할머니를 위해서는 신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스스로를 한동안 꽤 오래도록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끔찍했던 교통사고는 졸음운전으로 마주 달려오던 차량을 피하시려고 친정아버지께서 차량을 틀다가 벌어진 것이었고 관련해서 그 어떤 보상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돈 나갈 일들만 있었죠. 친정아버지의 사업장은 허무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외가에 비하자면 친가는 그래도 화목하고 가족끼리의 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었는데 이제 친가도 엇비슷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큰 사고를 겪은 후 집안의 어른마저 잃어버린 집안은 중심을 잃고 흩어지게 됐죠. 하루아침에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을 잃고 사고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신 친정엄마와 남겨진 저는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한 탓에 가슴이 갑갑한 것도 더 심했어요. 본능적으로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짐승만도 못한 종자들이 달라붙어서 집안의 돈을 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아무리 어렵고 기고하고 각박한 환경에 살아도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잃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기시는 분이었죠. 친정 엄마가 지니신 그 멋진 삶의 가치를 일찍 깨우치기에는 저는 어리석은 아이였어요. 성취하는 몸으로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고려하지 못하는 아이였죠. 그러니까 제멋대로인 사춘기를 보냈었습니다. 친정 엄마께 감사할 줄 모르고 제가 아직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할 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짧은 생각을 가진 채로만 살았어요. 제가 본래 태어났을 때부터 누리고 있던 생활 수준을 앗아간 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매 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르게 하든가 줬다가 빼앗는 건 무슨 경우냐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제가 운이 좋게 괜찮은 형편의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일 뿐 제가 뭘 잘해서 그런 환경을 누려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제가 품고 있었던 원망이 얼마나 가짜는 것이었나 싶네요. 이런 저와는 달리 친정엄마께서는 현명하시고 적응력이 좋으시고 사려 깊으신 분이었으므로 저희 모녀가 건사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빠져 지내다가 몇 번 이상한 남자한테 코가 깨일 뻔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저를 재빠르게 눈치채 주시고 말려주기도 하셨죠. 순이야, 네가 가진 불만이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 건지 나 다 알아. 내가 너를 낳고 키운 엄마니까.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너 지금 그 남자하고 절대 어울려서는 안 된다. 그건 네 인생을 말아먹는 지름길이 될 거야. 저는 반항심에 그런 소리를 듣기가 싫었지만 정말로 제가 인생을 말아먹게 될까봐 그것만은 겁이 났고 사양이었기에 친정 엄마께서 단호하게 헤어지라고 평을 하시는 남자들과는 결국에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남자들은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난 사이였어요. 저는 여상에 진학을 했다가 끝내 졸업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졸로 남았습니다. 당시에 친정엄마의 건강이 무척 악화됐었기 때문에 제가 학업을 더 이을 상황이 아니었죠. 저도 고등학교 졸업장에 커다란 미련이 없었기에 별로 안타깝지는 않았어요. 묵묵히 친정엄마를 돌보며 일을 다녔습니다. 그런 와중에 잘못된 남자들과 연을 이어갈 뻔했으나 친정엄마 덕분에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꾸준히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임을 그 시기에 제대로 깨달았었죠. 동시에 친정엄마께서 편찮으신 몸으로 저를 책임지시려고 그간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오셨던 것인지 그 점도 깨닫게 됐습니다. 뒤늦게 죄송한 마음이 밀려왔어요.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효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시나 싶었던 친정엄마께서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간신히 의식을 찾으셨던 친정엄마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순이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아파서 미안해. 우리 딸한테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나도 미안해. 저를 향해 빙그레 미소를 지어주시는 친정엄마의 표정을 보고 세상이 떠나가라 울기 시작했어요. 이별이 다가왔음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친정아버지와 남동생을 떠나보냈을 때는 저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원망만이 더 강했을 뿐이었지만 친정엄마 때에는 차원이 달랐어요.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만 같은 지독한 슬픔이 저를 덮쳤습니다. 쓰러지셨던 뒤로 꼬박 일주일을 버티시다 친정엄마께서는 동이 터오던 새벽녘에 조용히 영면에 드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저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순이야, 귀한 우리 딸, 미리 생일 축하한다. 내가 그때까지 못 버틸 것만 같아.
하늘에서 너 꼭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고란 듯이 잘 살아야 돼. 알았지? 이 부족한 엄마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부탁이란다. 저는 엉엉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친정 엄마와의 영원한 이별이 무섭다고 차마 그 말만은 뱉지 못하고 삼켰습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나시는 친정 엄마보다 제가 더 무섭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친정 엄마께서 돌아가신 뒤로는 경계심 어린 태도를 가지고 살았어요. 위축되어 있기도 했었죠. 사람들이 저를 향해 불길한 년, 자기 가족들을 다 잡아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그런 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일을 쉬면 불안했고 친정엄마를 후회 속에 떠나보는 주제에 감히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꾸준히 일을 계속 다녔는데요. 그런 저를 성실하다고 평을 해주며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인생 선배랍시고 결혼을 권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제 편도 만들 수 있고 제 가정을 꾸리면서 안정적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고 다들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저는 솔깃했지만 친정엄마께서 제가 이상한 놈한테 코가 잘못 깨울까봐 걱정하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상한 놈한테 잘못 걸려서 인생을 망칠 바에는 영영 혼자인 게 나을 것이었죠. 그래서 제가 낸 묘안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하고 동생이 다 떠났는데 저만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이런 저라도 결혼하기 괜찮다는 남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야 합니다. 전 돈이 없어서 눈물 나게 힘든 거, 아껴 쓰느라고 줄인 배를 움켜쥐어야 하는 것, 이런 건 차절이거든요. 돈 걱정은 제가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남자가 아니면 싫어요. 제가 원하는 정확한 조건을 내건 것이었죠. 그러자 저에게 결혼을 권했던 자칭 인생 선배들이 혀를 내두르며 저마다 고개를 흔들었었죠. 그런 조건의 남자가 저 같은 여자와 대뜸 결혼할 리가 없으니 정신 좀 차리라고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타협할 이유도 없었죠. 가족도 없으니 무대뽀 정신을 발휘하며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저의 이야기를 우연히 전해 듣고 저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남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쪽에서 저와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제가 단호하게 반응을 보였었죠. 그거 혹시 미친놈 아니에요? 제가 정신병자는 사형이라는 조건을 깜빡하고 안 넣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정상인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만나보자 싶어서 마련된 자리에 나갔고 잘생기진 않았어도 수다분한 인상의 남자를 보고 내심 놀랐어요. 너무 평범했고 정신병자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만나보고 싶었다는 그 남자와 놀랍게도 저는 단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배경에는 민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제를 하기로 한 지 3개월이 지나갔던 무렵 남편이 집안에 저와 만나는 걸 들켰던 거예요. 당시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에게 어떤 여자를 붙여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으신 상태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당황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여자에게 관심이 없다는 둥 이런 변명을 해대니까 수상하게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저를 만나고 있다는 걸 금세 알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귀한 아들이 고작 저 같은 것과 만나고 있다는 것에 기함하셨고 결탄코 용납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결혼을 안 하고 만나보기만 하겠다는 것도 나는 싫어. 무조건 싫고 반대니까 당장 헤어져라. 하지만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남편을 오히려 저를 더욱 원하게 되었던 것이죠. 친정 엄마께서는 생전에 호된 시집살이를 당하시던 무렵에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고 해도 친정 아버지와 결혼을 하실 거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유를 여쭤봤었는데 친정 아버지 정도면 어쨌든 자기 처자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남자이기 때문에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적합하다고 그러셨습니다. 남편을 보면서 친정엄마의 발언이 저는 떠올랐고 왠지 제 인생을 맡겨도 될 것 같다는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손뼉이 마주쳤고 박수 소리가 났던 겁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 생명이 싹튼 것이었죠. 저는 원래 달마다 월경이라는 것을 규칙적으로 했던 몸이었기에 임신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임신한 몸이 된 저를 받아주었던 거죠. 그러나 가뜩이나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던 시댁 사람들에게 임신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게 된 저라는 존재는 미운 오리새끼 같은 것이었어요. 아니, 그 표현이 좀 귀엽네요. 저는 조금의 귀여움도 받지 못하는 존재였으니 더 못했던 듯 싶습니다. 저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시댁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심란해지던 순간마다 저는 친정엄마를 떠올렸어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던 보잘것없는 친정을 두었던 탓에 한없이 머리를 숙이며 사셨지만 그럼에도 가난해서 굶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에 결혼해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의 꿋꿋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나라고 못할 거 있나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도 친정 엄마처럼 굳건하게 버티면서 그렇게 살아볼 요량이었어요. 길에서 만나는 아무 아가씨를 데려다 놔도 열이면 열, 처음보다 너보다는 나을 거다. 우리 아들이 왜 하필 너 같은 것에 눈이 갔을까? 그걸 막지 못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천추의 한이다. 내가 엄마로서 자격이 실격인 것 같다. 너라는 오물을 우리 아들의 인생에 묻히게 두다니. 널 보고 있으면 내가 엄마 자격이 실격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주 기분이 나쁘다고. 시어머니께서는 서슴없이 저에 대한 불만을 그렇게 표현하셨던 분이었어요. 좋은 소리만 들어도 쉽게 귀가 펴지 못할 상황이고 환경이었는데 그런 구박만 듣고 있자니까 정말 이제 저야말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불러오는 배를 만지며 기분 나쁜 감정들을 억지로 삼켜내고는 했었죠.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는 제 머리통을 세게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함께 부엌 일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제 손끝이 야무지지 못한 것이 보여서 당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것이 저의 죄목이었어요. 맞은 머리가 아파서 서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께서는 엄살 떨지 말라며 짜증을 내셨죠. 만일 네가 임신 중이 아니었다면 등짝이며 엉덩이를 내가 마음먹고 세게 걷어차줬을 일이야. 임신했으니 크게 봐주는 거라고도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살림을 알려주시겠다는 명목으로 저를 항상 부려먹으셨죠. 가뜩이나 임신을 해서 둔하고 힘들어진 몸으로 저는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님의 부름에 움직이며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부름에 굼뜨게 행동이라도 하면 시어머니께서는 격렬하게 분노를 표하시며 집안의 물건을 막 집어던지기도 하셨어요. 온 집안 식구들 불행하게 다 죽어버렸지. 중학교만 간신히 남았지. 당연히 수중에 재산이라는 것도 없지. 아유, 이런 너 같은 며느리를 내가 왜 들였을까? 너 같은 것에게 우리 집안의 핏줄을 봐야 한다니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다. 너 때문에 내가 화를 참고 사느라 아주 죽겠어. 이러다가 애가 태어나는 것도 보기 전에 내가 화병으로 죽지 않을까 싶다. 너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게 있다면 네 죄를 항상 뉘우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감히 너 같은 게 우리 집안에 팔을 들인 중죄.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기 전까지는 시어머니의 각종 막말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스스로를 괜찮다며 달래부었으나 그게 다 결국은 제 안에서 상처로 남은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것도 절대 아니었죠. 오히려 매번 구박을 받으면서도 시어머니께 살가운 며느리가 되어보려고 성격에도 맞지 않은 회사한 미소를 지으며 귀염성 있게 굴려고 많이 해봤어요. 결국 다가가 애써 이런 말씀도 붙여봤었고요. 그럼에도 항상 냉담한 반응에 부딪혀야만 했었죠. 너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그나마 가장 복이 낫다는 생각도 내가 가끔은 드는구나. 그 모자란 대가리를 굴리지도 말고 보기만 해도 답답해서 사람 돌아가시게 만드는 행동 거지도 하지 말고. 감히 나한테 의견을 내지도 말란 말이야. 애나 잘 낳고 고분고분하게 입이나 닥치고 살아. 이런 잔소리가 머리 위로 쏟아질 때면 수치심으로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전의 인생과 결혼 후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진 것 같아서 그 이전까지의 저는 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궁금증도 들더라고요. 자신감이냐 하는 감정들도 사라져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우울했고 남들 다 있는 친정이 저한테 없으니 이 세상에 제 편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한 외톨이가 된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 정말로 소중했습니다. 그런 모진 소리를 다 들어가며 제가 LG중지 뱃속에서 키워낸 아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간의 모든 서름이 씻겨 사라지는 것만 같은 느낌도 들었죠.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칭찬 비슷한 것도 들어봤어요. 아들을 낳은 것만은 잘했네. 첫 판부터 바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만하면 네가 대역죄인까지는 아닌데 싶다. 고작 그런 것도 칭찬으로 생각해서 저는 기뻤던 것 같아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제 품에 안긴 아들을 볼 때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행복한 기분이 몰려들었고 본격적인 육아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복잡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꾸만 친정엄마가 떠오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시며 자식을 키워내셨던 건지 친정엄마가 신기하고 존경스럽기만 했습니다. 일찍 떠나지 않으시고 제 곁에 계속 계셨다면 제가 지금 이러고 살지는 않을 거란 생각도 들었죠. 육신의 고통을 저버리고 떠나신 그곳에서는 아버지와 남동생과 다 만나셨을지, 친할머니와는 어떤 대화를 하실지, 설마 그곳에서도 시집살이가 있는 것은 아닐지, 이런 상상을 해볼 때면 현실을 잊고 푹 빠져 있을 수 있었죠. 그러다가 상상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면 무척이나 우울했습니다. 그랬던 저를 잡아주었던 존재는 단연 아들이었어요. 팍팍한 현실을 부드럽게 만들고 제 눈에 보이는 잿빛 세상을 환한 햇빛만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온 시댁 사람들이 다 제 아들을 예뻐했어요. 어린 녀석이 벌써부터 얼굴에 자기 할아버지와 삼촌이 보인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를 해가면서 아들을 보면 다들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숨만 쉬어도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시면서 끊임없이 구박을 해대셨던 시어머니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도 아들뿐이었어요. 이러니 제가 아들이 기특해서 어쩔 줄을 모를 수밖에 없었죠. 동준아, 네가 이 엄마한테 어떤 의미인지 넌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엄마가 너를 낳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단다. 대부분 힘든 일이었는데 동준이가 태어나줘서 이제 그 힘든 과거도 너무 서럽게 느껴지지만은 않는 일이 됐어. 내가 너를 낳기는 정말 잘했구나 싶다. 다시 시간을 돌릴 수 있다고 해도 난 너를 품을 거란다. 내 인생에서 최고는 우리 아들 동준이 바로 너야. 엄마가 앞으로 최고로 잘 키워줄게.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무럭무럭 건강하게만 자라렴. 제 일상을 바꾸어준 최고의 낙. 아들을 키우는 재미가 없었다면 저는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둘째를 낳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6살 터울로 딸이 태어났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손자가 아닌 손녀는 별로 안 예쁘다고 그런 말씀을 입에 쉬이 올리시고는 하셨지만 시간이 가면서 호랑이의 이빨은 이미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명랑한 딸은 자라나면서 자기 할머니가 어떤 모진 소리를 하시든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매사에 당당했고 똑똑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딸을 향해서 저것이 딸이 아니고 아들이었으면 대단한 인물이 됐을 것이다. 이런 농담도 곧잘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런 소리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마음이 너무 공허해져서 방황을 좀 했는데 그럴 때 딸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줬었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냈었죠. 남편의 일이 갑자기 힘들어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조를 하면서 남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 시기에도 아들은 존재만으로 저에게 위안을 주었어요. 실질적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는 건 언제나 딸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일어난 남편은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간이 나빠져서 허무하게 세상을 떴어요. 시댁 쪽에 간이 안 좋은 가족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 영향을 받은 듯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했고 슬펐지만 자식들을 위해 제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 사람의 아내이기 이전에 두 자식들의 엄마였으니까요.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저는 스스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명하게 관리했죠. 때로는 가감하게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식으로 재산을 착실하게 불려나가며 관리를 했고 자식들을 결혼시켰어요. 아들은 수더분하고 참하고 조용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반면 딸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된 사위를 따라 망설임 없이 떠났어요. 저는 그 낯선 땅에 사는 게 무섭지 않느냐고 했지만 딸은 오히려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사위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었고 그곳에서 딸은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유산을 겪은 뒤 다시 2년 뒤에 또 한 번의 유산을 겪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만나는 건 어려운 몸인가 봐요.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네가 가장 힘들 텐데 왜 나한테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된다. 생기면 생기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지. 너희들끼리만 잘 살아도 그걸로 좋게 해. 저는 집안이 변변찮다는 이유로 시집을 올 때부터 제 앞에서 기가 죽어 있었던 며느리와 과거에 제가 겹쳐 보였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잘 해주었어요. 한 번도 시집살이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사회생활에서의 실패를 자꾸만 겪은 아들 때문에 제가 도리어 며느리에게 미안할 때가 많았죠. 저는 아들이 자기 생각만큼 일이 안 흘러간다고 해도 어찌되었든 계속 뭔가를 도전하면서 열심히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도 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저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나중에 먼 훗날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동민은 워낙 옛날부터 자기 앞가림 잘하던 녀석이었고 지금 미국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반면에 저는 부끄럽게도 그 정도로는 못 살고 있고요. 저도 보란 듯이 해내긴 할 거지만 혹시 어머니가 저한테 재산 물려주신다고 미리 약속을 해두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미래를 보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제가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 의지할 게 필요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니가 잘 좀 생각을 해주세요. 요컨대 제가 죽고 나면 그 재산을 자기가 받고 싶다며 그걸 미리 좀 해결을 해놔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넌지시 딸에게 의사를 물어봤고 딸은 자기는 워낙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걱정이 없기 때문에 재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자꾸만 심적으로 약해진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의지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정리해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지더라고요. 게다가 며느리도 자꾸만 저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재산 문제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저를 들여다보면서 살필 테니까 저의 재산은 본인들에게 가는 것이 맞다는 얘기까지 하더군요. 한참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지내더니 저도 귀에 인이 박히는 것만 같았죠. 차라리 빨리 해결을 해버리자 싶었습니다. 나를 잡고 이원장을 작성하겠다고 말을 꺼냈던데 아들과 며느리가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모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일정부터 잡았고요. 왠지 모르게 저를 휘둘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고 제 아들에게 제 앞으로 된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각오를 다 마친 일이라 아무렇지 않은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장담하고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까 이거 기분이 정말로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차피 저는 기대 수명대로라면 아들과 며느리보다 한참 일찍 죽어 이 세상을 떠날 몸, 괜한 미련을 남겨두지 말고 아들 부부가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나은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도장을 가방에 집어넣을 무렵 며느리가 눈물을 훔쳤어요. 예, 너는 왜 눈물을 보이고 그러니? 울지 마라.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어머님. 감사한 마음으로 그이랑 저 앞으로의 인생을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약속 드릴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한 번뿐인 게 인생이다. 재산 상속이고 뭐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너희들의 인생을 보람차게 잘 꾸려갔으면 좋겠다. 네,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어머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순애디 순한 며느리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약간 놓였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어쨌든 간 이렇듯 착한 인물을 만나 결혼을 한 것은 잘했던 일이라고 새삼 생각을 했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긴장이 풀리기라도 했던 모양인지 머리가 살짝 아파왔습니다. 원래 며느리가 밥을 같이 먹자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그냥 어디 식당을 가지 말고 여기 근처 어디 커피숍이나 잠시 들르자고 그랬어요. 그러자 며느리도 자기도 마침 배가 별로 안 고팠다고 오후에 급한 일정이 있기도 해서 오히려 저한테 잘 됐다고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커피숍으로 앞장을 서더군요.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 잔씩을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제잘거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소리를 떠들었는데 제가 머리가 맑지 못해서 사실 이야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적당히 그냥 대꾸만 해준 뒤 이만 가자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며칠 전부터 열감기가 조금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았었는데 그걸 받아놓고서 깜빡하고 안 먹었다가 오늘 생각나서 갑자기 먹었더니 그 약의 효능 때문에 머리가 조금 맑지 못한 것인가 싶었어요. 집에 가서 잠이나 한숨 자는 게 낫겠더군요. 이만 가자고 하니까 며느리가 숨길 수 없이 무척 반색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변호사 사무실 뒤편에 주차한 차를 가지러 갔고요. 저는 더 앉아있기보다는 그냥 바람이나 쐬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커피숍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 근처에 택시 기사님들이 애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기사식당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쪽에서부터 어떤 택시기사 한 분이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여기 카페에 같이 계셨던 분 어르신의 며느님입니까? 예, 제 며느리가 맞기는 한데요. 혹시 제 며느리를 아시나요? 지금 차를 빼러 갔기 때문에 금방 이 앞에 올 거예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 택시기사님이 제 며느리를 아는 사람이라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런 대답을 하고 말았는데 삽시간에 택시기사님의 안색이 어둡게 변하는 거예요. 어르신, 지금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압니다. 하지만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얼핏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 쪽에서 오신 것 같던데 재산 문제라도 정리를 하셨나 보죠? 그게 맞으시다면 부디 저와 어디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태권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감기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가 이상한 소리가 그래서 들리나 싶네요. 기사님, 저한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더 이상 절대 지나치지 못하겠고 어르신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저도 제 딴에는 지금 결단을 내리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 속는 셈 치고 저와 어디 좀 가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에 놓이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더군요. 이걸 어쩌나 싶었던 그때 며느리가 모는 차가 이쪽으로 오려고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죄송합니다라는 인사를 택시기사님께 남기고 떠날 요량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랍게도 택시기사님의 얼굴에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얼핏 보이는 거예요. 제가 워낙 어릴 적에 돌아가신 분이라 기억 속에서 자주 꺼내보지도 못하는 분이었건만 제가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보며 떠올린 적이 없던 분이시건만 어떻게 그 순간에 그 택시기사님의 얼굴에서 제가 친정아버지를 떠올렸단 말입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택시기사님을 향해서 입에서 준비했던 죄송합니다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꺼내고 말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사님 말씀대로 어디 한번 속는 셈 치고 그렇게 따라가 볼게요. 제가 말을 뵙고도 놀라서 심장이 막 두근거렸죠. 그러자 택시기사님께서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식당의 주차장 쪽으로 달려가셨어요. 저는 제 앞에 멈춰선 차를 타지 않고 운전대를 잡은 며느리를 향해 말을 했습니다. 저기 내가 갑자기 컨디션이 영 아니네. 내 지난주에 가본 병원에 나 다시 들를까 싶다. 바람이나 쐴 겸 택시 타고 내가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너는 네 볼일 보고 들어가. 그러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따가 연락드릴게요. 며느리가 얼떨떨해하면서 금세 수긍을 하더라고요. 저는 괜스레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까 며느리가 저한테 아쉽게 구는 것이 사라졌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토록 얄팍한 거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 시야에서 안 보이게 된 뒤 택시 한 대가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택시 기사님께서는 조금의 지체도 없이 출발하셨고 이제부터 저는 설명을 들을 차례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르신의 며느님을 압니다. 네, 그러신 걸로 보였어요. 그런데 어찌 아시는지요? 제 아들도 아시는 모양이던데요. 저와 마치 친형제처럼 자란 사촌 형이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한 40대까지만 해도 젊은이들 마냥 시끄럽게 어울려 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촌 형이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달라졌어요. 한 3년은 좋긴 넘었죠. 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식들하고도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한 상태고요. 그러면서까지 어딘가에 빠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사촌 형이 저에게도 자기가 믿는 것을 강력히 권하기에 그때 알았습니다. 그 형이 지독한 사이비에 빠졌다는 것을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들려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아들 며느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택시기사님의 사촌형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것은 필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는 말은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쪽에 관련되어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눈치채고 제가 안색이 파리하게 질리자
택시기사님이 안타깝다는데 고개를 젓고 혀를 끌끌 찬 뒤에 말씀을 이으셨죠. 멀쩡했던 사람도 그런 것에 빠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당시에 그토록 심각한 사입인 줄도 모르고 반쯤은 호기심으로 사촌 형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시황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장소는 협소한 편이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광기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념을 입증하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잘라서 바친 상태였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그곳의 열기에 저도 모르게 휩쓸려 갔죠. 사람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유독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고 하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바로 어르신의 아들과 며느리 되는 인물이더라고요. 뭐라고요?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그런 것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기사님, 그거 확실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 두 사람이 설마 사입에 빠져 있다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눈치도 못 챘고요. 그럴 사람들이 절대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것에 빠져 있다는 것인지 당황스러워서 통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르신, 제가 그 두 사람을 안다고 쳐도 어떻게 제가 어르신과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두 사람이 그곳에서 어르신을 몇 번이고 언급하면서 사진도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달리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일생일대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고 어느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건 열감기 따위로 인한 것이 아니었죠.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몸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부디 제가 이 정신적 충격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며 택시 기사님께 추가적인 설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아니 용을 쓰고서라도 믿고 싶지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르신을 곡물이라고 칭했습니다.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집안의 재산을 그곳에 다 갖다 바치겠다는 서약서까지 쓰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어르신을 잘 구슬려서 재산을 받아내겠다고 그러더군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다 물려받는 것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고 재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의심도 살 테니까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을 받는 모양새인 게 나을 것 같다고도 그랬죠. 교주라는 인간이 그 두 사람에게 그런 조언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고자 해서 사후에 넘기겠다고 한 저의 재산을 그 사이비가 다 꿀꺽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철저히 그들의 계략 아래서 움직인 것이고요. 안타깝지만, 네, 정리하자면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르신도 곡물로 원하고 있었어요.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손가락 한 개 따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신념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어르신의 아들과 며느리 부부는 무척이나 고무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자신들은 영원히 구원과 안식을 얻을 것이고 희생을 당한 어르신의 영혼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가슴을 치면서 어느새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제발 이 상황이 거짓이기를 바랐죠. 이 말도 안 되는 모든 것이 가짜이기만 바랐어요. 그러나 택시가 멈춰선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나온 시골 동네에 어느 한적한 곳 작은 터에 자리 잡은 건물을 보자마자 온 몸에 피가 싸하게 식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는 저에게 본인의 손수건을 내밀어 주셨고 안타깝다는 눈빛을 보내주신 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내려서 저쪽을 둘러보자고 해주셨어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 닦으며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다리로 건물을 향했죠. 2층짜리 아담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딘가 울신연스러운 분위기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문은 잠긴 상태였지만 뒤편으로 돌아갔던 택시 기사님께서 다급하게 저를 부르셨어요. 작은 뒷문이 안 잠겨 있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심정으로 가보았죠. 내부로 들어서자 소름이 끼칠 만한 향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창문이 있는 건물이었건만 희한하게 햇빛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택시기사님께서는 사진이 있는 곳을 대강 안다고 하시며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이 황당무계한 사이비를 믿는 사람들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웃고 있으나 어딘가 결의에 찬 묘한 눈빛들을 한 사람들이 사진 속에 들어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냈습니다. 제 아들이고 제 며느리네요. 맞네요. 맞아. 사진을 쥔 제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고 어느새 다시 차오르는 눈물로 인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렷하게 그 사진을 보기가 싫어서 눈물을 그냥 두고 있었네요. 택시기사님께서는 한숨을 내쉬더니 어느 사진을 한 장 찾아서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뿌연 시야로 그 사진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아들과 며느리와 셋이 찍은 사진이었으니까요. 제가 가운데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알려주신 모든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만 그대로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습니다. 여기서 시간 오래 끌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부축을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힘을 내보세요, 어르신. 거의 혼절을 한 상태였던 저는 택시기사님의 간곡한 부름에 간신히 정신 한 줄기를 붙잡아냈어요. 택시기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힘들게 그곳을 빠져나왔고 다시 택시 뒷좌석에 앉고 나서야 조금은 정신이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아무런 눈치도 못 채고 그러고 살았어요. 기사님, 이제 저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요? 어르신, 아들 며느리 말고 의지하실 다른 가족은 없으신가요? 그쪽에 우선 몸을 맡기시는 게 낫겠어요. 그리고 당연한 소리지만 유언장도 없던 일로 하셔야죠. 안 그랬다가는 어르신이 정말로 금방 위험해지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저는 제가 사촌형을 따라서 그곳에 발을 들였던 것부터 유독 눈에 들어왔던 부부의 얼굴을 잘 기억해둔 것, 그리고 어르신의 사진을 몇 번이고 봐두었던 것, 제가 잘 가는 식당 앞에서 어르신을 발견한 것,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이비에 빠질 뻔했다가 정신을 다잡은 사람으로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르신을 위해 상황을 준비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르신은 재산도 지키시고 목숨도 지킬 운명인 겁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오열을 하며 저에게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부르짖듯이 한참 내뱉었어요. 이역 말레 외국 땅에 나가 있는 저희 딸이 그 순간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딸이라서 여자라서 차별을 받고 모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던 제가 딸을 낳고서 아들을 더 위하고 차별을 해온 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딸이 유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아들에게만 재산을 다 몰아주려고 했다는 것을, 그것을 딸이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점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눈뜬 장님이었어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해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털어놓지 않은 것은 없었어요. 그러자 딸이 난리가 났고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보다 해결책이 없다고 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자기 오빠하고 새언니한테 다 따지고 들면서 해결을 보고 싶어 했지만 냉정하게 보자면 그들을 저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살짝 열 감기가 있었고 병원에 처방돼 있었던 저는 그것을 핑계 삼아 이원장을 작성할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것을 직접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변을 어느 정도 빠르게 정리한 뒤 딸이 있는 미국으로 떠났죠. 일부러 당일까지 아들과 며느리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제발 미리 두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딸과 사위가 간청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렸다가 무슨 사달이 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아들과 며느리가 위험한 사이비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미가 너무 보고 싶어서 미국에 다녀오려고 한다. 가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시간 보내다가 오려고 그래. 그리고 재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섣불리 유언장을 작성한 것 같아서 그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내가 아직 건강하고 튼튼하잖니. 다음에 나중에 재산 얘기 나누어도 늦지 않아.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자꾸나. 네? 어머님, 그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미한테 가신다는 건 그렇다 치겠는데 돌아가시면 저한테 재산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래놓고 왜 말씀을 바꾸시는 건데요? 어머님, 이러시는 건 아니죠. 저희는 어머님만 찰싹같이 믿고 다 준비를 해뒀는데 이러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어차피 내가 죽고 난 뒤에야 너희들의 그 재산 받을 거였는데 지금 왜 이렇게도 난리인 거니?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내가 유언장 작성하고 나서 일찍 죽을 거라고 확신들이라도 했던 거야? 그래? 대체 무슨 준비를 했다는 건데? 제가 따지고 들자 아들과 며느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둡게 변한 낯빛들이 볼만하더군요. 완전히 한 방 먹었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저는 찢어질 것 같은 가슴을 안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늘을 날면서 택시기사님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가 생각나더군요. 기사님의 사촌형은 그래서 아직도 그곳에서 못 빠져나왔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신경을 못 끄고 촉각을 기울이며 지내고 있는 것이죠. 제 사촌형도 그렇고 어르신의 아들 며느리 부부 두 사람도 그렇고 쉽사리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이비가 지독하고 무서운 것인가 봐요.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으니까요. 어르신, 제가 듣기로는 그 두 사람은 3번의 유산을 겪고 난 고통 때문에 사이비에 빠진 게 된 것 같아요. 그 아픔을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모양입니다. 그러니 쉽지 않을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수밖에요. 부디 저나 어르신이나 좋은 소식을 살면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2번 유산을 겪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모르던 한 번의 유산이 또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를 구해주신 택시기사님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저는 속으로 돌아가신 제 친정 부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렸어요. 왠지 그분들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무사히 딸과 사위가 지내는 곳으로 와서 심신의 요양을 거치며 평안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국에서는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간 것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별거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제가 재산을 안 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아들이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들에게 전부 다 따지고 들었어요. 저희가 그 사이비를 눈치챘다는 사실도 밝혔고요. 그러자 아들은 많이 놀랐는지 아무 말도 잊지 않았고
그 후로 연락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간혹 들려오기는 하지만 저는 되도록 신경을 내려놓고 살려고 해요. 그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무거운 마음은 제가 지고 가야 할 짐이겠죠. 눈부신 햇살이 가득한 어느 고풍스러운 단독주택의 창가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칠순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 같은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한동안 외국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오니 역시 고향이 좋긴 좋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 풍경에 옛 추억을 떠올리다 보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 조금 쑥스럽네요. 저는 이른 나이에 남편과 결혼하여 7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생각해보면 벌써 4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네요. 아들을 낳기 전에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구박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올 정도로 고된 시집살이가 계속되었죠. 특히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제게 욕설을 퍼붓곤 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너를 괜히 며느리로 들였다고, 너 같은 건 여자도 아니라며 정말 무서운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고 제가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죽일 듯이 노려보며 더 심한 강도의 노동을 시키곤 하셨어요. 너 내가 청소하라 했냐 안 했냐? 여기 더 깨끗이 닦아 놓으라고 했지?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내가 우리 집 씨 말려 죽인 것을 며느리로 받아주고 참고 사는데 이거 하나 딱딱 제대로 못해? 너 정말 쫓겨나고 싶으냐? 길바닥으로 어디 내쫓겨 볼래? 참 서럽게도 시아버진 이를 조용히 바라만 보고 계셨고 남편도 어쩌지 못했습니다. 항상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긴 했지만 자기 부모에게 대들거나 맞설 생각은 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의 성격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남편이 제 편을 들면 외려 더 역효과가 나곤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결혼 7년 만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설마 임신일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결과는 임신이었어요. 이제 내 팔자가 좀 피려나 싶은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란 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준 시어머니의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드디어 김씨 집안 며느리로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항상 쌀쌀 맞던 시부모님도 손주가 생기자 조금은 너그러워지셨어요. 그렇게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았던지 하늘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첫 도를 막 지났을 무렵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칭얼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쳐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보, 우리 민수는 어떡해? 우리 금쪽 같은 민수 내비두고 먼저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여보, 제발 여보 가지 마, 여보. 아무리 울고불고 남편을 불러보고 외쳐봐도 이미 가버린 사람인 것을 저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남편을 부르고 또 불렀어요. 시부모님은 아들 잃은 슬픔에 통곡을 하다 못해 저에게 남편 잡아먹은 나쁜 것이라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내 아들 잡아먹었어. 이 천하의 몹쓸 건 내 아들 내놔라. 네 박복하고 더러운 팔자가 옹겨붙은 거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아이고 그만해요 그만해. 주변 친척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내 아들 내놓으라고 발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정신이 멍해서 뺨을 맞는 와중에도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질 않았어요. 그저 몸이 허공에 붕 뜬 것 같고 귀가 먹먹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들 잡아먹은 것이 내 손주까지 잡아먹으려 하네 라면서 제 품에 있던 아이를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전 아이를 안 뺏기려고 몸싸움을 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그대로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로 그저 아이를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곧장 집으로 가 간단한 짐만 챙기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온 후 혹시나 아이가 추울까봐 옷으로 꽁꽁 동여매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버스를 탔어요. 어디든 좋으니 이 아이와 같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찾기로 했죠. 절대로 시댁의 아이를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버스에 타서 퉁퉁 부은 눈으로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 떠나는 길을 마지막까지 배웅해주지 못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지만 아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꾹 깨물고 참았습니다. 입술에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입술을 꽉 깨물고 또 깨물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앞좌석에 앉은 할머니가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곤 괜찮냐며 걱정스레 보던 눈길입니다. 그 눈길이 왜 그리 따스하게 느껴지던지 그만 그 자리에서 넋을 놓고 엉엉 울고 말았죠. 버스에 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땐 그걸 의식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어요. 이럴 때 우리 엄마라도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쫓기듯 떠나진 않아도 됐을 텐데. 목이 메이는 서러움에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의 얼굴을 그리며 울고 또 울었죠. 그렇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도착해 아이와 둘이 살만한 조그마한 단칸방을 하나 얻었어요. 다행히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이 남겨두고 가신 돈이 조금 있어서 그 돈으로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였어요. 결혼 전에도 후에도 일을 다녀본 적이 없었던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된 아이를 놔두고 일을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신 있던 게 음식이어서 시장 한귀퉁이에서 작게 음식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과의 연을 끊고 타지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음식 장사는 만만치 않았어요. 음식 장사를 시작한 이후로 새벽마다 일찍 아이를 들쳐업고 시장에 나가 부지런히 장사 준비를 했는데 그때 시장 상인들의 텃세가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 없이 이러고 있다는 걸 안 몇몇 상인들은 저를 만만하게 보기도 했어요. 아니 남편도 없이 뭐 하는 짓을 해? 그러니까 말이야. 아휴 순댓국 팔면서 소주 판다는데 하여튼 술 파는 여자들이 죄다 똑같지 뭐. 아 뭘 파는지 어떻게 알아? 장사하는 순댓국집에 와 괜히 찔러보고 농담 한마디씩 던져가며 비웃는데 그 수모를 참을 수가 없이 역겹고 힘들었어요. 일부러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꺼지라고 땅이 있는 여자인 척하기도 했죠. 마음은 힘들었지만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를 생각했어요. 내 등에 엎여 있는 이 아이, 나 없으면 굶어 죽을 이 아이, 아이만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종처럼 살았던 시집살이의 세월에 있어서 그런지 매도 맞아본 놈이 맞는다고 이 정도 텃세쯤이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강한 엄마가 되어갔습니다. 다행히 등허리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가며 정신없이 장사를 하다 보니 아들과 둘이 근근히 먹고 살 정도는 벌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매일 저녁 장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잠이 들 때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해지곤 했습니다. 아마 그때 아들을 빼앗겼더라면 저는 이미 남편의 곁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에게 하나 남은 이 아이만큼은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빨리 자랐어요. 또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텃세도 줄어들고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번엔 시내에 식당을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음식 솜씨는 좋은 탓인지 입소문으로 단골 손님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제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손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늘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고 식당을 깨끗이 쓸고 닦았죠. 옆에서 절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힘들겠다며 김치도 나눠주고 떡도 챙겨주시는 부동산 사장님부터 저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셨다는 백반집 사장님까지 제 식당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니 사람 사는 맛도 나고 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고마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죠. 아무래도 식당이다 보니 별별 손님이 다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잠은 과부라고 만만하게 보고 치근덕거리는 남자 손님들이었습니다. 가끔씩 40, 50대 남자 손님들이 와서 그러곤 했어요. 주로 음식을 나르고 있는 제 손을 덥석 붙잡거나 엉덩이를 슬쩍 만지면서 이런 저질스러운 말을 내뱉는 부리들이었죠. 아이, 박 사장, 혼자 아들내미 키우기 힘들지 않아? 밤마다 외롭기도 할 텐데. 에이, 오빠가 외로움 좀 달래줄까? 에이, 비싸게 굴지 말고. 하며 능그렁이 같은 눈빛을 보내는 종대들이었어요. 음식을 나르던 쟁반으로 머리를 한 대 쳐주고 싶었지만 겨우 속으로 사귀고 무시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남편이 없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어요. 남편이 있었으면 나를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않았을 텐데. 여보, 보고 싶어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보고 싶은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들이 보는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 잘 때 뒤에서 몰래 눈물을 훔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은 저에게 추근덕대는 걸 심하게 했던 남자 한 명이 추파를 던지며 아예 저희 식당으로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 동네에서 여자와 3번이나 이혼하고 혼자 사는 50대 남자였는데 어찌나 철면 피인지 제가 아무리 싫다고 거절해도 계속해서 기분 나쁘게 추근대더라고요. 심지어 애가 있는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 옆 가게 사장님들이 모두 걱정하실 정도였습니다. 야, 내가 너 팔자 아프게 만들어준다니까. 내가 너 이 가게 말고 그냥 집에서 얌전히 살림만 하면서 살게 해줄게, 어? 아, 내가 이렇게 보여도 여기 시골 땅도 좀 있고 돈도 있거든? 그 돈이면 그깟 가게 100개는 살릴 수 있고 네 아들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그만하시고 가세요. 좀 제발 싫다니까요. 아이, 좀 회사 튕기긴 왜 튕겨? 너 은근히 바라고 있었잖아. 그때 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진 것 같아요. 시집살이부터 시작해 상인들의 텃세, 이젠 날 과부라 만만히 보고 추접스러운 짓거리를 하는 이 남자 놈들까지 이놈들이 제 인생에 들어와 함부로 휘젓고 있는 꼴을 더는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그놈의 면상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미친 여자처럼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멈칫하던 그놈도 제가 미쳤다며 궁시렁거리다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뒤론 이런 일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어야 사라지는 세월이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 치고 살아남기 위해선 그렇게 더 단단해져야만 했던 세월이죠. 몇 년이 지나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학교 끝나고 식당에 와서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그래도 제가 아들을 잘 키우긴 했나 봐요. 주변 상인들에게 저 집 아들은 진짜 효자라고 소문이 났으니까요.
학교 끝나고 매일 와서 엄마 일 도와주는데 손도 빠르고 싹싹하게 일도 잘했고요. 가끔씩 손님들이 서빙하는 제 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안 와도 된다니까. 넌 공부만 해도 되는데. 아유, 아님 친구들이랑 놀든가. 응? 싫어. 나도 엄마 도울래. 여기 와 있는 게 더 재밌고 좋아. 전 아들이 그저 친구들과 철없이 놀고 오락하는 모습이 더 좋았어요. 근데 제가 말려도 자긴 여기가 좋다며 꼭 식당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식당에서 험히 일하는 걸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다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엄마에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자기가 지켜줘야 한다며 식당에 꼭 붙어 있곤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크면서 더 이상 잘 때 꼭 껴안고 자진 않았지만 그래도 잠이 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했어요. 아직 제 눈엔 아기 같은데 새근새근 잠든 아들의 뽀얀 이마를 쓰다듬기도 하고 고를 어루만지기도 하면서 이 아이가 내 전부라는 걸 느꼈습니다. 커가면서 남편을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에 가슴 한편이 아리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남편이 남긴 소중한 선물이라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제 몸이 부서져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저의 사랑을 아들도 느꼈는지 다른 집 아들내미랑은 다르게 애정 표현도 잘하고 다정한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속상한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엄마 힘들다고 무리하지 말라면서 식당에서 저 대신 음식을 하다가 뜨거운 냄비가 엎어져서 손을 심하게 데이고 말았습니다. 뜨거. 저는 아들의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 주방으로 달려봤죠. 바닥에 펄펄 끓던 냄비가 엎어져서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들의 손은 빨갛다 못해 까맣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아들은 대인 손을 붙잡고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해? 순간 눈앞이 노래졌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병원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명을 들은 역 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저희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어요. 가는 내내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아들의 손을 잡아주지도 못한 채 울리기만 했습니다. 역시나 병원에서는 심한 화상이라더군요. 그 후로 한동안 병원을 다니며 화상 치료를 했지만 화상으로 인해 피부가 위축되는 바람에 아들의 오른손은 흉측하게 변해버렸죠. 손가락이 잘 구부려지지도 않는 상태가 됐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볼 때마다 매일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이 못난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하구나. 네가 식당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유. 모든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아들이 절 지켜주겠다고 식당에 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 몸으로 낳은 내 새끼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온갖 후회와 산념에 젖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가게 문도 닫고 장사도 접은 채 집에 콕 박혀서 눈물만 흘리는 날도 있었죠. 그날은 아들이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온 날이었어요. 아들이 직접 제게 말한 것은 아니고 아들의 친구 엄마가 제 가게에 찾아와서 말해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수 엄마, 그거 알아? 오늘 민수 학교에서 울었다는데. 네? 우리 민수가요? 왜요? 민수 손 있잖아. 애들이 철없이 장난을 친 모양이야. 손이 괴물 같다나 뭐라나. 그것 때문에 속상하겠어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그저 잘 지내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 아파할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자식 생각을 하니 정말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아들은 저에게 와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줬어요. 이런 모습은 마치 지 아빠를 떠올리게도 했죠. 엄마,
손이 자른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별거 아니에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엄마. 걱정 마요. 엄마가 울면 내가 더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요. 인수야. 엄마,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마요. 아들이 저를 위로해 준답시고 말은 저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들보다 소중하게 키우겠다고 수천 번을 다짐했는데 이렇게 몸에 상처만 내는 엄마라니 저는 엄마 자격도 없다고 매일 자책했고 그걸 아는 아들은 외려 더 씩씩하게 굴었어요.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웃고요. 다만 저는 그때부터 식당 출입은 절대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가 식당 주방에 들어가 있으면 엄마 마음이 더 찢어진다면서요. 다른 건 다 네 뜻대로 해도 돼. 이건 엄마 말 들어. 알겠어?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아들은 속상해하는 제 마음을 위로라도 하듯 다친 손으로도 열심히 공부하여 대학을 가겠다고 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그의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데요. 상기된 얼굴로 가게로 찾아와 엄마 합격했어요 나 하고 전화 닿은 그 떨리던 목소리. 그 목소리에 저도 알칵 눈물이 올라 그만 아들을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힘든 형편에도 엄마 속 안 썩이고 열심히 공부해줘서 너무 장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첩첩산중이었어요. 대학을 가고 졸업은 했지만 불편한 손 때문에 취직이 잘 되지 않았죠. 괜찮다고 언젠간 될 거라고 말하면서도 어두워지는 얼굴을 볼 때면 제 마음에도 똑같이 그늘이 지곤 했죠. 그러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단골 손님 한 분이 아들을 좋게 봐주었던지 먼저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아들 취업 안 돼서 속상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친척 한 분이 작은 회사를 하시는데 마름탄탄하고 괜찮아요. 어떠세요? 얼마나 기쁘던지 저는 그분께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손을 꼭 붙들고 말했죠. 그렇게 아들은 그분의 소개로 어느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게 된 회사에서 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출근해 청소도 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업무까지 도왔어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회사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사를 몇 년 다니다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본 순간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있을까 싶었죠. 체구는 작지만 동그란 얼굴에 나긋나긋한 성격, 온화한 미소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투나 행동만 봐도 좋은 어른들 밑에서 바르게 자랐구나 하고 알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괜찮은 아가씨가 손이 불편한 우리 아들과 결혼하겠다니 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허락했고 그쪽 집안에서도 우리 아들을 좋게 봐주셔서 결국 그 참한 아가씨는 제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아들 내외는 결혼식을 간소하게 올리고 신혼집은 따로 구하지 않고 저희 집에서 살았어요. 제가 아들과 같이 살던 집에 며느리 집만 추가해서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닐 텐데 그런 내색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대해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어색해하지도 않고 밝게 적응 잘 하더라고요. 저에게 말동무도 되어주고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새침한 면도 없고요. 그렇게 잘 지내던 와중에 어느 주말 아들이 지방 출장을 가서 며느리와 저만 집에 있을 때 커피 한 잔을 타오며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제 엄마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세요. 오빠는 아들, 저는 딸,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다고 생각하시면 어때요?
며느리의 갑작스런 말에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인데 불편하지 않나 봐요.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제가 너무 좋다고 말하는 며느라기의 미소에 사르르 녹아서 입꼬리가 살살 올라갔습니다. 아, 그래 우리 딸. 엄마도 딸이 생기니까 너무 좋다.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저는 저한테 찰싹 달라붙어 귀엽게 쳐다보는 며느리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죠. 저도 며느리도 즐거워서 한참을 깔깔거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며느리를 정말 딸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제 딸이 되어준 며느리는 평일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일찍 퇴근하는 날이건 늦게 퇴근하는 날이건 매일 제 식당에 나와 일을 도왔어요. 사실 혼자 일하다 보니 일손이 많이 부족하긴 했거든요. 몇 년 전부터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와 주시다 보니 기존에 있던 식당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고 더 큰 가게가 필요해서 맞은편 상가로 옮긴 직후라서요. 장사가 망하기도 쉬운 일이지만 저는 운이 좋았던지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조금씩 커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시장바닥에서 고생했던 시절부터 해서 시내의 작은 식당으로 옮기고 지금은 이렇게 큰 식당으로 발전하기까지 이 식당에 쏟았던 땀과 애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이 식당도 제 자식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었죠. 아무튼 그 식당에서의 추억도 참 많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매일 퇴근하고 식당에 출근 도장을 찍었기에 저녁 장사를 마감한 후 문 닫은 식당 안에 우리 식구끼리 모여 앉아 늦은 저녁을 먹는 것이 소소한 행복 중 하나였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힘들어서 안 된다며 하루는 아들이 하루는 며느리가 돌아가며 저녁 반찬을 만들곤 했었죠. 그리고선 네가 한 게 더 맛있니 내가 한 게 더 맛있니 하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식구는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이라 쉬는 날이 따로 없다 보니 며느리가 하루 날 잡아서 여행 가자는 것도 한 번도 못 갔네요. 지금 생각하면 식당 하루 이틀 문 닫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한번 갔다 올 걸 하는 후회가 가장 큽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최근 들어서 아들이 거의 새벽에 늦게 일을 마치고 오더라고요. 원래는 야근을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거의 새벽 3, 4시쯤 들어와서 대충 씻고 몇 시간 못 자고 또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몸이 축 날 텐데 하고 걱정했지만 어쩔 수 없는 도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바빠 보이길래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예, 민수는 요즘 왜 이렇게 바쁘다니? 그러자 며느리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누나를 살짝 굴리고선 대답하더라고요. 글쎄요, 요새 회사에 일이 갑자기 많아졌나 봐요. 그런데 금방 괜찮아진다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오빠 바쁜 동안은 제가 2배로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저에게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하더라고요. 도와줄 사람 없어서 물어본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길래 회사가 한창 바쁜 철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선 몇 주가 흘러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아들 내외가 어버이날이라고 한우를 사왔길래 식당 영업이 끝난 후 저녁에 둘러앉아 같이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애들이 사온 고기라서 그런가 더 맛있더라고요. 아들이 고기를 굽고 있는데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였어요. 자꾸 인상을 찌푸리고 가슴 한쪽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자꾸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얘, 너 어디 아프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좀 며칠 전부터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얹힌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저께 밥을 좀 급하게 먹었더니 체했나 봐요. 아들이 체한 것 같다길래 팔을 주무르고 등을 쓸어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색이 창백한 게 많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너 손 좀 따야겠다. 잠깐만 있어봐. 바늘이 어디 있더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선 바늘을 찾으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당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옷이 뜯어질 때가 있어서 반지꼬리를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고 쓰곤 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서 바늘을 찾으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여보, 왜 이래? 엄마, 오빠 쓰러졌어요. 며느리의 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쓰러지면서 들고 있던 집게며 가위며 의자까지 바닥에 널브러져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의 풍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손에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던 어린 아들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손이 덜덜 떨리는데 갑자기 정신이 어지러했습니다. 어머, 얼른 119 불러 얼른. 저는 며느리에게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고 소리쳤고 며느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119에 전화를 하더니 빨리 좀 와달라고 애원했어요. 저는 며느리와 함께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들의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다 못해 새파랗게 질려가는 것 같았고 팔다리는 점점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아들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아들,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아무리 붙잡고 흔들어도 미동이 없는 아들은 제 속도 모르고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고 아들은 들것에 실려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에서 아들의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저와 며느리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평소에 믿지도 않던 신을 찾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그 순간은 거의 영겁에 가까운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시간의 흐름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한마디 하시더군요. 어머님, 아드님은 사망하셨습니다. 심장마비더라고요. 이제 나이 32살의 심장마비라니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끝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를 정도의 새까만 우물 속으로 하염없이 가라앉고 가라앉는 느낌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디선가 먼 곳에서 엄마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쓰러진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병실 안에 누워있더라고요. 손에 따뜻한 감촉이 느껴져서 내려다보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 퉁퉁 부은 눈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스럭거리자 며느리가 일어나서는 엄마 하고 말끝을 흐리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순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꾸미기만을 바랬는데 다시금 돌아온 차가운 현실 감각에 그만 저는 팔에 꽂혀있던 링거 바늘을 뽑고 아들을 봐야겠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내 아들이 죽었을 리가 없다고 소리치면서요. 옆에서 며느리가 제 몸을 붙잡고 말려봤지만 죽을 힘을 다해 부리쳤습니다. 엄마, 오빠, 오늘 죽었어요. 갔어요, 저 세상으로. 하지만 결국 며느리와 한참을 몸싸움하던 끝에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죽었을 리가 없어. 이거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 그치? 저는 제발 이게 거짓말이라는 대답을 해달라고 며느리에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젓더군요. 그러고선 한참을 혼자 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몇 날 며칠을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혼절했다가 이런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모릅니다. 왜 우리 민수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평소에 건강한 아이였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젊은 사람도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고 듣긴 했지만 그게 제 아들이 될 줄이야. 그러다 문득 아들이 죽기 전 무렵에 무리해서 일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혹시 과로에 시달려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고 며느리에게 살며시 얘기를 꺼내봤는데 며느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엄마, 사실은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죄책감에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식당 일로 온몸이 쑤시다 보니 TV를 틀면 가끔 홈쇼핑에 나오는 안마의자를 보며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지나가듯이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걸 듣고 어버이날 저에게 그 비싼 안마의자를 선물하고 싶다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러 야근의 특근까지 자처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들이 쓰러진 날 원래는 그 안마의자를 받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며느리를 붙잡고 땅을 치며 오열했어요. 민수야, 그깟 안마의자가 뭐라고.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 아이고, 제발,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민수야. 저는 그날 이후로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었어요. 무섭게도 30여 년 전 아들을 잡아먹은 년이 손주도 잡아먹으려 한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저는 남편도 아들도 잡아먹을 팔자였던 걸까요? 그때 남편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아들을 안고 도망쳤던 벌을 이제야 받는 걸까요? 저는 제 입에 들어가는 밥도 물도 거부했습니다. 저는 살아서는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아들 곁으로 가고만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병원에 입원시켜가며 죽지 못하게 막더군요. 내가 내 아들 만나겠다는데 못 만나게 하는 며느리가 믿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저에게 식당 단골 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기다린다며 엄마가 평생 일궈온 식당을 위해서라도 힘들겠지만 기운 내보자고 몇 번씩이나 위로를 했습니다. 네, 제가 평생 일궈온 식당이요. 그 식당은 아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죠. 처음에는 어린 아들을 키우기 위해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 내외와 잘 살기 위해 일궈온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들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즐거웠는데 지금은 아무런 의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병원에서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생활을 2달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친언니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외에 가족이라고는 언니 하나 있는데 언니는 일찍 결혼해서 외국으로 떠난 지 오래되어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냈거든요.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제가 아들이 죽고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어디서 듣고선 연락을 한 거였죠. 언니는 저보고 한국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연락을 안 해서 소식을 몰랐는데 형부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언니도 혼자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있으면 계속 아들 생각만 나서 괴로운데 외국에 가면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선 외국으로 가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후 며느리를 불러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저는요, 식당은요. 식당은 전부터 눈독 들이던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얼마 전에 팔아버렸다. 너한테 상의도 안 하고 결정한 건 미안해. 그리고 너한테 줄 게 있어. 저는 고이 준비한 통장을 꺼내 며느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식당 처분한 돈하고 내가 평생 모은 돈 전부 거기에 들어있다. 너한테 주고 가마. 어찌되었든 너도 내 소중한 딸이잖니. 너도 아직은 젊은데 나도 있고 우리 민수도 있고 이 돈으로 새 출발하길 바란다. 엄마, 제가 어떻게 엄마를 못 잊어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저는 통장을 돌려주는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며느리의 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엄마 말 들어. 나 이제 늙어서 돈도 필요 없지만 너는 아직 앞날이 창창하잖니. 엄마는 네가 부족하지 않게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거절하지 말고 제발 받아주라. 나처럼 과부로 살지 말아라. 과부 팔자 외로워?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며느리는 차마 더 거절을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재산을 모두 며느리에게 주고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으로 떠나자마자 며느리와 모든 연락을 끊었어요. 혹시나 새 출발하는데 제가 방해가 될까. 새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저희 시어머니와 아직 연락을 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볼까 봐서요. 그리고 며느리도 제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는 아들 생각보다 며느리 생각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친엄마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친딸로 여기고 아꼈으니까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독하게 먹었지만 막상 앞으로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앞날을 위해서는 제가 더 독해져야겠죠. 나중에 제가 죽을 나이가 되면 그때 한 번쯤 제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언니가 있는 외국에 도착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남처럼 지낸 언니였지만 그래도 피 섞인 가족이라고 만나니 편하고 좋더라고요. 가끔씩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에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책도 읽고 산책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에서 식당 일을 할 때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는데 이런 느긋한 삶도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며느리에게 주고 온 전 재산이 생각나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며느리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주고 와서 아쉬운 마음이 컸죠. 사실 나이 든 여자 둘이서 사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욕심 안 부리고 소박하게 아껴가면서 사니까 굳이 재산이 없어도 살만하더라고요. 물론 풍족하진 않지만요. 언니는 저에게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한식당을 차려보라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여기서까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아들이라는 삶의 원동력이 있었기에 치열하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여기에서는 저를 그만큼 움직이게 할 만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공기처럼 살다가 조용히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용히 삶을 마감하는 것, 그것만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일 없는 일상이 계속됐지만 절대 잊지 않고 챙기는 일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아들의 기일과 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들의 기일에는 거실 한켠에 작게 제사상을 차리고 언니와 함께 제사를 지냈죠. 이제는 눈물이 다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아들 기일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눈물이 또 쏟아져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런 저를 언니는 말없이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생일에는 매년 편지를 썼어요. 보내지는 않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을 1년 내내 꾹꾹 눌러 담다가 며느리의 생일마다 그 마음을 편지에 담아 썼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외국에 나오면서 연락을 다 끊어버리는 바람에 연락처도 잊어버렸죠. 한국에 아는 지인을 통해 몰래 알아볼까 생각도 했지만
괜히 잘 살고 있는데 방해되는 게 아닌가 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참았습니다. 그저 착하고 밝은 우리 며느리면 뭘 하든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올해 얼마 전 또 며느리 생일이었어요. 저는 또 정성스럽게 편지를 꾹꾹 눌렀었죠. 편지를 1년에 한 번 쓰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한 번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쓰게 됐습니다. 언니는 저보고 며느리는 남의 자식인데 이제 잊을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지만 저한테는 제 자식이나 마찬가지인걸요. 오히려 한 해가 갈수록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편지만 더 길어질 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언니보다 먼저 죽게 되면 내 무덤에 이 편지들을 같이 묻어달라고 부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편지를 쓰다 문득 제 손을 바라보니 주름이 자글자글하니 나이 먹은 게 실감이 났습니다. 벌써 편지를 쓴 지도 10년이 되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도 지금은 40줄이 다 되어 있겠죠. 아들 역시 그리 허망하게 죽지 않았다면 지금 벌써 40대일 거고요. 40대가 된 아들 내외의 모습을 상상하니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과 함께요. 그리고 며칠 뒤 집에서 요리를 하던 언니가 재료가 모자라다고 해서 집 앞 마트에 들러 재료를 사고 집에 돌아갔을 때였어요.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언니가 호들갑을 떨면서 제 어깨를 붙잡고 거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자, 여기 와봐. 누가 있나 봐. 응? 거실에 들어가 보니 글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며느리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느덧 나이를 먹은 며느리의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되지 않아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울음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그대로 며느리에게 달려가 품에 꼭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며느리도 소리내어 울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제 볼도 꼬집어보고 며느리의 얼굴도 만져보고 했지만 전부 진짜였습니다.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다리를 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며느리를 안고 있던 손을 풀고 잠깐 떨어졌는데 며느리의 뒤에 조그마한 머리가 슬쩍 나오더니 저에게 다가와 꾸벅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에게 인사를 건네는 그 아이의 모습은 아들이 어릴 때 모습과 반박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들의 아이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손주예요. 오빠 아들이요. 벌써 10살이에요. 할머니가 보고 싶었대요. 그치 준서야? 며느리가 싱긋 웃으며 묻자 그 조그마한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손주를 안고 울었죠.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세상에 할머니가 우리 손주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여기까지 할머니 보러 와준 거야? 아유 정말 고마워 우리 아가. 저는 손주의 얼굴을 축축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손주를 무릎에 앉혀놓고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하길 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임신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떠난 후 임신인 걸 알게 되어서 저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제가 연락을 끊는 바람에 연락할 방도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저를 만나기 위해 수소문하다가 10년 만에 제가 사는 곳을 알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내가 바보지. 내가 바보야. 너 잘 살랍시고 연락도 끊고 보고 싶은 거 참느라 혼났는데 우리 민수가 이렇게 예쁜 선물을 남겨두고 간 것도 모르고 아유 정말 미안하다 얘야. 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며느리의 손을 쓰다듬으며 굴쩍거렸죠. 그런데 며느리는 이자라도 만났으니 괜찮다며 보여줄 게 있으니
한국으로 같이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게 없었어요. 곧바로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손주랑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어찌나 즐겁던지 내 인생에 다시 없을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손주는 처음에는 잠깐 저를 어색해 하더니 제 엄마를 닮아서 금방 저에게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르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배고프다고 밥부터 먹자면서 원래 살던 동네로 저를 데려갔어요. 원래 살던 동네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 있더군요. 새로 지은 고층 아파트에 높은 상가에 세월이 많이 지나긴 지났구나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여기가 맛집이라며 어느 건물 앞에 차를 세웠어요. 차에서 내린 저는 식당 간판을 보고 그 자리에서 놀라 쓰러졌습니다. 어머, 이거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간판 이름이 제 식당 이름이랑 같았거든요. 간판 디자인은 제가 운영하던 식당과 달랐지만 이름은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해하는 제 손을 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식당 안에 있던 직원들이 며느리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사장님 오셨어요 하고요. 식당은 제가 운영하던 시절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지 손님도 많아서 북적거리더라고요. 며느리는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시킨 뒤에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지인에게 팔아버린 식당을 며느리가 웃돈을 주고 다시 사들였다는 얘기를요. 엄마가 30년 평생 읽어오신 가게인데 남주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사버렸죠? 여기에 우리 엄마 피땀 얼마나 들어갔는데 나 잘했죠. 며느리는 얄궂은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그래도 네가 어떻게... 저는 며느리가 식당을 다시 인수한 것도 놀라웠지만 이만큼 키운 것도 놀라워서 물었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제 옆에서 도우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것만 믿고 시작했다가 제가 만든 그 맛이 안 나서 몇 년을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연락이 안 돼서 답답했다고요. 그래도 몇 년을 연구한 끝에 그 맛을 구현해내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음식이 나와서 먹어보니까 정말 그때 그 맛이랑 똑같더라고요. 편하게 회사 다니지 굳이 힘들게 장사를 하는 생각에 며느리가 안쓰러운 기분이 잠깐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린 그 식당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제 식당, 아니 이젠 며느리 식당이죠. 며느리의 식당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식사를 하며 식당 안을 둘러보니 1호점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더라고요. 궁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1호점? 그럼 2호점도 있는 거야? 엄마, 2호점도 있다니요. 12호점까지 있는걸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핸드폰을 꺼내 식당 이름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전국 곳곳에 대도시마다 하나씩 제 식당 이름이 있더라고요. 무슨 점 하면서요. 저는 핸드폰에서 한참을 눈을 못 떼다가 감격에 겨워 또 울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 잘됐다. 너무 잘됐어. 네가 이렇게 잘된 모습을 보니까 진짜 내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 쓰라고 주신 돈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옆 동네 13호점 오픈하거든요. 그거 말인데요. 엄마가 13호점을 맡아주면 어때요? 뭐? 내가 13호점을? 엄마 나이도 있으니까 요리는 직접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직원들 관리하고 운영만 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이 식당의 원조 사장님이니까 고칠 점 있는지 보고 조언해주는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총괄 이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찾아온 이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요. 총괄 이사라니 평생 식당 하나만 운영하던 저에게는 생각도 못 해본 명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당을 다시 맡으려면 언니랑 살던 외국 생활도 다시 정리해야 하고요.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며칠을 고민만 하고 언니랑도 상의해본 끝에 결국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언니도 함께요. 언니도 이제 저랑 10년을 같이 사니 다시 혼자 되는 건 적적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넷이서 살 수 있는 큰 집을 알아봐서 거기에 다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외국 생활을 청산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어요. 언니도 저도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정리하는 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돌아와 넷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습니다. 저는 예전의 의욕을 되찾아서 매일매일 식당에 열심히 출근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여기까지 키워온 식당 제가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제가 혼자 운영하던 시절보다 더 열심히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주는 학교가 끝나고 제가 운영하는 13호점에 매일 놀러 오는데 오면 밥도 먹이고 얘기도 하고 보내곤 하죠. 지금은 며느리 덕에 아등바등 살던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생겼어요. 아마 세상엔 저보다 훨씬 부자도 많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주가 갖고 싶어하는 책이나 물건들도 마음껏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언니는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기초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언니 역시 저처럼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네 식구가 모여 같이 식사를 했어요. 며느리가 워낙 바쁘다 보니 같이 식사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아들 내외와 셋이서 식사하던 시절이 생각나서 뭉클했습니다. 작은 입으로 오물오물 열심히 밥을 먹는 손주를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아참, 제가 10년 동안 썼던 편지는 며느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많으니 못다한 이야기는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창밖 풍경이 오늘따라 참 정답게 느껴지네요.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저에게 소중한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풍경입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저에게는 그저 항상 박복하고 힘든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네요. 이렇게 오늘도 행복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이 기적들을 하루하루 되새기며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다고요.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랄게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